마지막 발표는 미충족 의료 수요 기반 의료 제품 설계서 작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대한의학회 정책 이사를 맡고 계신 춘천향대학병원의 이유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 기반 의료 제품 설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영문을 보시면 Clinical Unmet Needs Based Intended Use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ended Use가 이제 오늘 하루 제가 말씀드릴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계서는 클루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리 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진단검사의학의 대선배님 만나 뵈어서 너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좋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사용 목적이 뭘까? 요거는 우리 식약처에서 나온 그 심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인데 사용 가능 여부와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이런 내용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객관적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조자의 객관적 의도라는 건 무엇인가? 약간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원형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이소 14971이나 MDR은 그 다음에 나왔지만 IMDRF EP 여러분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친숙한 문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된 바에 의하면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양이나 지침 정보 이런 어떤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에 이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것에 반영되어 있는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객관적 의도입니다. 여기서 제품이라고 하지 않았다. 기기 하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객관적 의도. 객관적 의도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인된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이 아니라 내가 제조자가 증명한 어떤 나의 의료기기의 인텐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하나로 살아남기 참 어렵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자와 이렇게 복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어떤 절차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차 안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치료의 과정 중에 한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진단의 전략 중에 한 부분에서 사용되거나, 그래서 의료기기만 단독으로 딱 잘라가지고 얘의 성능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14971에 보면 요거는 누구나 다 찾아보면 여기에는 이 intended use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 적응증, 대상군, 적용하는 부위나 조직 유형, 환자 프로필, 그 다음에 사용 환경, 작동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용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품목분류표에 있죠. 품목분류표에 2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1줄 또는 2줄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서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고 계시는 컨셉은 그것을 사용 목적이다라고 간주하고 이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는 그 후속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어떤 의도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목적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의료기기가 들어오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의료행위 등재라는 단계는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되면 CPT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CPT가 프로시저 코드 그래가지고 의료행위 코드예요. 그다음 의료행위 코드는 그냥 의료행위 코드예요. 보험 코드는 힉픽스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현장에 오기까지 세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의료행위라고 죄송합니다. 의료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제도적으로 넣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로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에 등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소리 높여 말씀드린 이 사용 목적은 영향 범위가 어디일 것이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의료기기 허가에 영향을 준다. 의료기기 허가 때는 사용 목적을 내셔야 하니까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애매합니다. 써 있으면 되고 안 써 있으면 안 되나? 애매하죠. 네. 그러면 의료행위 등재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의료행위까지. 한 10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등재까지 한 30분 드신 것 같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텐데 저는 제가 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을 6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의료기술 평가가 처음 시작될 때 체외진단 쪽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했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드렸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의료보험 등재까지 여러분이 작성하신 인텐디드 유즈는 영향을 줍니다. 인텐디드 유즈 하나에 의해서 그 후속 과정은 모두 다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설계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미충족 의료 수요를 기반한 의료 제품 설계서라고 법무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에서는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형은 대한의학회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기반한 사용 목적 설계서입니다. 아예 대놓고 인텐디드 유즈 설계서다라고 저희는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방하게 된 건 제가 요 설계서를 개발을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지금 3년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에 초안을 잡고 2년 전에 초안 잡고 작년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성숙을 시켰는데 법무처 사업단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숙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의료기기의 APEC이나 IMDRF에서 규제조화 하는 쪽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인텐디드 유즈가 문제다. 인텐디드 유즈가 세팅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단이 너무 흔들린다. 그래서 의료기기 허가받는데도 문제고 들어오는데 너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텐디드 유즈를 설계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저희가 이름이 클루라고 딱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루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요 클루 템플릿에 이 법무처 사업단 사용 목적에 맞춘 약간의 개작이다. 그렇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짚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서가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는가라고 여기 제가 좀 썼습니다. 일단은 미충족 수요 결정인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언빈 니즈가 제가 진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도 했지만 의료기기 쪽에서 엄청나게 오래 활동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언빈 니즈의 정의가 뭐냐. 저는 항상 뭐든지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빈 니즈는 정의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언맨 니즈에 대한 그 궁금증 하나로 지금 이거 여기까지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 설계서에 보시면 여러분 3가지의 언맨 니즈가 나옵니다. 이니셜 언맨 니즈가 있고요. 컬레이티드 언맨 니즈가 있고요. 파이널 언맨 니즈 3단계로 저희 나눴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자문을 하면서 임상 자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창상 피복제 개발하시는 회사 있나요? 창상 피복제가 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처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니즈가 같을 것 같은데 달라요. 왜 다르냐?
대학병원은 환자를 자주 안 부릅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병원은 그 다음날 와서 또 드레싱하고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수술을 하고 똑같은 크기의 운드라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 따라서 니즈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언맷 니즈는 창상피복제 언맷 니즈는 잘 붙여가지고 그 다음까지 잘 얘가 그죠? 잘 상처를 보호해주고 힐링을 도와주고 하면 될 텐데 사이즈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이 창상피복제의 재질을 결정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큰 영향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니즈는 비슷해 보이지만 니즈는 다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니즈, 여러분이 묻고 다니는 모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니즈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everything이 니즈죠. everybody가 니즈를 얘기하고 그 모든 게 니즈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니즈를 나는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조자께서 연구자께서는 결정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충족 수요를 여러분은 결정해야 한다. 미충족 수요를 듣는 게 아니라 많이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자문을 이거는 이 템플릿은 사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흘러가는 많은 정보를 여기다 때려 넣을 건데 이것을 넣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건 의사 선생님이 상상하게 되는 효과 또는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아마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공중으로 흩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문서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집어넣는 건 의사가 타이핑해서 안 넣어줍니다. 말로 막 퍼뜨리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녹음을 하던 뭘 하던 해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 템플릿 안으로 집어넣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잘 도출이 되면 결국은 여러분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허가받으려면 하셔야 되고 임상시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임상시험 설계를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정보를 그 전문가에게 갖다 주면 설계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텐디드 유즈를 얼마나 상세하게 명확하게 설정하느냐가 그 후단 유저빌리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도 그렇고 요즘에는 유럽 가시려면 CE 하시려면 CER 하셔야 되잖아요. CER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험에 들어가시려면 어느 나라나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단계가 빠를 뿐이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서 저는 MDR에서 저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평가가 MDR에서 요구하는 거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평가의 내용은 MDR에서 요구하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 건 클리니컬 PMCF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조금 추가하시면 MDR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하게 대응 가능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여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은 이미 여러분은 과제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초 양식을 다 작성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식은 기초 양식과 핵심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초 양식은 선정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초 양식은 이니셜 컨셉, 여러분의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근데 컨셉을 잡는데도 너무 질문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니셜 컨셉부터 넣었던 데는 저희는 나름의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본 것과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핵심 양식을 보게 되실 텐데요. 핵심 양식은 챕터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챕터 4가지인데 요거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다. 스테이지 1, 2, 3,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양식과 핵심 양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설계서는 우리가 의료기기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한 개의 양식 가지고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3개의 양식을 만들었고요. 그건 요 다음 장부터 나올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 기초 양식은 핵심 양식의 챕터 1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챕터 1도 메디컬 디바이스, 다이그노스틱 메디컬 디바이스, IVD 메디컬 디바이스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다 나뉘어져서 여러분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양식 가기 전에 이 기초 양식에서는 보면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아직 이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음에 기초 양식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여기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일러두기 부분이 똑같은 챕터 1이지만 기초 양식과 핵심 양식은 좀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왜 기초 양식하고 핵심 양식하고 일러두기 다르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 양식은 이미 기초 양식을 해보셨기 때문에 핵심 양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초 양식은 과제 선정 평가 용도로만 사용하지만 핵심 양식은 연구 시작에서 종료까지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한 번 작성하시고 끝나시면 저 생각에는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품의 손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법무처 사업단에서는 이 핵심 양식을 마지막 최종 보고에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는 단계 평가에도 아마 활용하실 것으로 저는 이제 플랜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서 핵심 양식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의료기기용 이거는 이제 우리 표현하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치료 목적 의료 제품, 예방 목적 의료 제품, 의료 기기라고 아니고 의료 제품이라고 했어요. 의료 제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의료 기기가 외국에서 의료 기기인데 의료 기기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럼 법적 정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자 그냥 의료 제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 목적으로 사용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진단 목적 의료기기 이게 사실 샘디나 이런 데서도 진단 목적 의료기기 되게 많이 지금 이제 계획들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단 목적 의료기기는 치료나 예방 목적 의료 제품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저는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다름이 생겼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이제 제가 전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챕터 1, 2, 3, 4를 스테이지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단계별 진행인데 단계별로 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돼요. 같은 걸 내가 처음에 컨셉 잡았던 걸 남한테 의견을 듣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거를 쫙 종합한 다음에 나의 전략에 비추어 시장이 이쪽이 더 크겠는데 예를 들어 창상피복제면 이 수술을 대학병원보다 로컬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로컬의 니즈에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판단의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눴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1단계에서 2단계 해서 1단계 컨셉 잡고 2단계 가서 쭉 의견을 수집해 보니 나의 컨셉을 좀 바꿔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컨셉 바꿔야죠. 컨셉 바꾸고 다시 2단계 가가지고 쭉 자문 들어보고 그랬더니 시장이 보인다.
그럴 때는 3단계로 가시고 3단계로 가서 기술을 내가 적용해서 뭔가 해봤더니 리스크 측면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다시 1단계로 가실 수도 있고 2단계로 가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계를 계속 넘나드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계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액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이런 데 만나면서 제일 그분들이 제 의견에 가장 동의했던 게 이거였어요. 임상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정의하라. 해결할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임상에서 해결해 내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게 하는 것. 물론 여러분의 특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특기 영역과 관련된 어떤 해결할 문제점을 계속 찾아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구현할 기술을 응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순서를 잡아서 하도록 만들어 드렸다 하는 거고요. 저희 설계서에 보면 이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면은 유저빌리티 플랜에도 쓰겠는데 아니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에도 쓰겠는데 라고 하는 욕심이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대한의학회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임상적인 관점에 쫙 우리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설계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설계서 안에서 클루는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이에요. 요거는 저희 설계서가 가지고 있는 제목만 제가 쫙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챕터 1, 2, 3에 걸쳐서 비슷한 제목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제목이 반복되는데 자문위원한테는 묻지 않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기기의 컨셉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등급 아시는 분이 드물게 있지만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상의사에게 굳이 자문 받을 필요 없죠. 임상의사한테 우리가 얻어내야 할 정보는 이분들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기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행위가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컴퍼레이터가 뭔지 잘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컴퍼레이터를 이미 해보셨던 교수님들이나 임상 의사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했던 생각, 어려움, 그 다음에 이거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은 재빠르게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한테는 자문위원의 특기에 맞는 경험만을 듣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이런 특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컨셉이 바꾸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시 1단계로 가던 3단계로 가던 여러분의 생각들을 계속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진단 목적 의료기기에서 달라지는 건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단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은 하나 가지고 컨펌이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환자가 기존에 뭐가 있으면 CT를 찍게 되고 뭐가 검사가 이상한데 소노를 찍으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환자가 선별되는 어떤 기준이 항상 있어요. 어떤 검사든지 측정을 하는 것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 그래도 모니터를 달아야 되는 환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적용 대상 또는 이것이 컨펌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골라낼 거냐 아니면 이 대상의 컨펌은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상태를 그냥 지금 현재에서 변화하는 걸 모니터링할 거냐에 따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의료기기가 간단해야 되느냐 복잡해도 되느냐 전문가가 꼭 써야 되느냐 비싸도 되느냐 꼭 써야 하느냐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도 그냥 이 수준을 계속 변화하는 거를 잘 보여주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게
클로 MD하고 클로 DX 사이에서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IVD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IVD는 이미 의료기기를 사용할 방법이 정해져 있죠. 체외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적용 형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 뺐고 그 다음에는 이 검사는 어떤 상황에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전에 환자가 황달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검사를 오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선별 조건이 뭐냐. 아니면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확진할 거냐. 요즘에 최근에 광풍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코비드 19을 보면 코비드 19을 확진할 거냐. 코비드 19인 것 같아요. 라고 선별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선별은 많은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별은 많은 사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쌓아야 되고 그런데 확진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선별을 함에 있어서도 틀릴 수는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 어느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곳에서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의 정확도 검증하기 위한 어떤 그 참고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IVD 회사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고 표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그다음에 이 조금 어려운 거지만 예상되는 임상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컨셉 잡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물어보지 않는 것들은 같은 내용이 여기 컨셉은 처음에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셉을 바꾸실 때는 1단계로 가서 바꾸시면 되고요. 1단계로 가서 바꾸시면 되고 2단계나 3단계를 하면서 전략을 이제 쌓으시는 거죠. 의료기기 회사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의료기기 개발에는 절대로 관심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 생각에는 절대로 기업을 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임상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서 느낀 건 전략이 있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증명한 바로는 이 의료기기 3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3등급으로 안 가시는 거죠. 예. 저 외국 회사에서 이거 봤습니다. 자기네 증명한 걸로는 인베이시브해서 안정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어서 이거 그렇게 되면은 3로 갈 수 클래스 3로 갈 수 있어서 그거 안 된다. 시장 못 들어간다. 3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에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고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설명 의료기기를 이렇게 컨셉을 다시 재조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던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하실 일이고 임상 의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1단계에서 여기서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품목표를 빨리 벌였으면 좋겠다. 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품목에 이걸 따라 들어갈 건가가 아니라 나는 클래스 1, 2, 3 중에 어디로 갈 건가. 이건 클래스 1, 2, 3는 이제 IMDRF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1, 2, 3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 2, 3, 4등급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 제일 클루가 되는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드렸습니다. 이게 클루고 이거를 통해서 임상에서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개발하는 의료기기는 등급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시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1단계, 3단계, 2단계 자문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상 의사들한테 뭔가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요. 이 미충족 의료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단한 창상 피복제 하나도 로컬이냐 아니면 대학병원이냐에 따라서 니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뒷배경을 가지고 하는 그 니즈를 여러분은 쭉 수집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잡았던 컨셉에 대해서 의사들의 생각을 막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원하는 시장에 따라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니즈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요걸 거예요. 그죠? 요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런 환자분한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환자가 컴플리케이션이 없게 할 거야. 또는
의사 선생님의 러닝 커브를 확 줄여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개발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컨셉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정말 저는 이거 답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하지만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의 러닝 커브를 줄여줬어요. 또는 실수를 줄여주는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거는 환자의 서바이벌에 영향을 줄까? 줄 거라고 우리는 의료인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서바이벌에 영향을 준다라는 에비던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플리케이션은 줄일까? 또는 수술의 성공률은 높일까? 수술의 시간을 짧게 만들까? 다양한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영향을 조금 더 넓게 보지 않고 조금 더 짧게 끊어서 자꾸 단계별 보면 생각할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없을 것으로 예상,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영향의 종류. 그러면 그 영향의 종류가 여러분이 임상시험에서 있잖아요. 측정해가지고 제시하실 아웃컴의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료기기가 들어갔을 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게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intended use의 정의에 나온 객관적인 의도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질문이죠. 개발팀이 고려하는 대상군의 미충족 의료 수요. 여러분이 대개는 여기서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부터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군의 질환 또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하면 뭐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뭔가 자문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환자 대상군이 가장 심플할 게 뭘까? 대상군 하나에서 더 나눌 수 없는 게 뭘까?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낸 게 임산부였어요. 임신은 환자군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산부에게 쓰는 뭔가 이게 어떤 인터벤션의 어프로치 방법을 봤을 때 쌍둥이 임신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가 많이 오비스하신 경우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 심플한 임신부도 나뉘더라고요, 군이. 그래서 저희는 임상에선 그거를 이게 타겟 파퓰레이션이고 서브 파퓰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타겟 파퓰레이션과 서브 파퓰레이션을 나눠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인터벤션을 했을 때 효과가 나누는 이유는 이쪽 군하고 이쪽 군이 다름이 예상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임상시험을 했을 때 두 군을 합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한 어떤 제품의 효과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려면 뭘 물어봐야 할까 해서 물어보게 된 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질환은 당뇨병이냐? 당뇨병인데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사람이냐? 나이 드신 분이냐? 아니냐? 일단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컨셉에서부터 생각은 안 나실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잘 모르겠음 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템플릿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1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스테이지 2에 가서 이걸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마다 참 다양한 얘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분 얘기 다르고 저분 얘기 다르고.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나보신 분 다 알잖아요. 이 제품 이렇게 해서 가져온 왜 이렇게 해왔어? 어떤 분은 이거 좋은데? 또 이쪽은 어머 이건 말도 안 돼.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제품 개발하기 전에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엄청 많은 분한테, 특히 뒷배경이 다른 분들한테, 대학병원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저 전라도에 있는 대학병원, 충청도에 있는 대학병원, 경상도에 있는 대학병원, 환자군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컬처 다릅니다. 뒷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면 자기 경험을 빗대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큰 줄기에서 비슷하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잡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이냐 큰 대학병원이냐 따라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뒷배경을 가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수집하시고 그 수집하신 다음에는 그 수집한 것을 쭉 나열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거면 우리 시장은 얼마일까? 이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우리 개발비가 많이 들겠는데? 또는 이거는 금방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은 엔지니어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 마지막 파이널 언맷 니즈를 이렇게 대상군을 결정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것도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반대인데 하늘 아래 새로운 의료기기는 텍스트북에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하면서 많이 봤던 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의료기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늘 아래 새로운 의료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능을 하던 무엇인가가 의료 현장에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안 하고 사람 손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뭔지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료기기 허가받을 때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의료 행위로 들어올 때는 기존에 이거가 대체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걸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 손으로 할 때가 훨씬 나은데? 라고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절대로 그 제품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규제라고 얘기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얘기하고 의료보험공단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판단의 뒷배경에는 이 의료 행위를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의료 현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의사들이 그 뒷배경에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투영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프리디케이터가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의 프리디케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설계에 있어서 비교자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된다.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대상군 요거는 언맷 니즈인데요. 언맷 니즈 여러분 바이오 디자인 공부해 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자인 공부는 당연히 하셨고 바이오 디자인의 개념 아에서 아마 여러분 설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이오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거죠. 언맷 니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언맷 니즈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어요. 꼭 환자의 의료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있고 사용하는 기관에도 있고 어떤 문화에도 있고 사회 분위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언맷 니즈를 이게 나눠서 굳이 생각해보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투영하고 싶은 언맷 니즈가 훨씬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제품에 투영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잡을 때부터 그러면 요 언맷 니즈가 있다면 우리는 요거 우리 기술로 이렇게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컨셉을 잡아보시는 걸로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언맷 니즈에 대해서 2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은 자문을 받으실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쭉 한 다음에 여러분은 엔지니어이고 개발자이시고 뭐 의료기기 개발에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 미충족 수요 내가 해결할 그 언맷 니즈 그 마지막에 결정한 언맷 니즈 내가 투영하고자 하는 언맷 니즈를 어떤 기술로 해서 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있어서 항상 제가 국내외를 거쳐서 항상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회사의 기밀인데요. 네, 회사의 기밀인 거 우리도 압니다. 이거를 내시건 말건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설계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계서로 사용하시라고 저희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표현할 건가? 예, 여러분이 이게 이제 단어 하나 보여줘서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 보여줄 건가?
우리 내부 문서는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는 이것을 버전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업데이트해 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 보면 자동 나옵니다. 요렇게 기술을 구현했을 때 또는 환자군이 이렇기 때문에 동반되는 문제점이 있겠는데 생각나시는 거 여기다 빨리 적어 놓으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풀어내셔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요건을 꺼냈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방안을 이렇게 마련했고 그러면 여러분 그 허가 문서에 낼 내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꺼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미충족 수요 해결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는 여러분이 잘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충족 수요가 뭐 환자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뭐 환경 측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해결되면 당연히 의사는 사용하기가 좋겠고 싸질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구분에 따라서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컨셉과 마지막 결과를 정리하시게 만들어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단 목적의 의료기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의 역할이 뭐냐? 내가 개발할 어차피 진단 목적은 뭔가 검사지 않습니까? 뭐 측정을 하던 그건 어찌되었던 검사의 범주입니다. 그 검사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 체외 진단 검사의 임상 도입 시 역할 구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해서 범부처 사업단에도 저렇게 들어간 거고요. 제가 체외 진단을 먼저 그 전문가이다 보니 많은 그 텍스트북 원고 뭐 이런 거에 보면 네카에서 나온 모든 것에도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그 저술은 제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했던 표를 제가 따왔는데 이게 체외 진단 검사 도입할 때 이게 그 목적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현해야 되는 컴플렉시티 정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요. 이거는 체외 진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진단 목적의 모든 기기에 사용되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적어드렸어요. 사전 선별이다. 그러면은 선별입니다. 선별은 환자인 사람을 빠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환자 아닌 사람도 살짝 걸려도 돼요. 예, 체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전 선별은 여기 보면 진단이 완전히 붙기 전에 요 사람은 코비드 19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걸러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더 정확할 필요 없어요. 엄청난 정확도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정확도는 필요 없는데 좀 이따가 IVD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위양성을 포기할 건가 위음성을 포기할 건가는 정하셔야 돼요. 예, 정확도하고 그 진짜 양성, 진짜 음성, 위양성, 위음성의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뭘 포기할 건가. 포기 안 하는 의료기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포기할 건가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저렴해야 된다. 사용하기 간단해야 하고 저렴해야 된다. 역할이 이러면 저렴해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 또는 컨펌할 거다. 애드온이 컨펌의 개념이거든요. 컨펌할 거면 복잡해도 돼요. 큰 병원 가서 할 수 있게 해도 돼요. 조금만 사용해도 돼요. 비싸게 만들어도 돼요. 예, 그런데 스크리닝에 사람들이 돈 많이 안 써요. 이런 전략을 쌓으시라고 제가 이거 이제 해드렸고요. 그래서 검사의 역할이 뭐냐, 질환군이 뭐냐, 그 다음에 대상군을 특정할 사전 검사 소견이 뭐냐. 예를 들어서 소노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막 엄청 올라갔고 뭐 이런 것이 없는데 소노하게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그런 어떤 조건이 뭐냐? 이거 조건은요, 여러분이 대상군 선별 조건으로 바로 투영이 되게 됩니다. IVD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검사 역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체 얘기를 하나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IVD에서는 검체 얘기를 하나 더 묻게 되고요. 요건데요. 요거를 물어보는데 대한의학회 쪽에 그 클루DX에 가면 거기에도 이거 트루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측정이 잘못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긴 해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개발하는 의료기기가
진짜 양성이 몇 퍼센트고 뭐 위양성이 몇 퍼센트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정한 거예요. 내가 개발하는 이 검사가 위양성이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컨펌이면 위양성이면 환자들 그날로 그냥 난 죽은 목숨이구나 해서 사실은 그 다음 검사하고 막 치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코비드 19 때 보셨잖아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퍼뜨립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뭘 포기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스크리닝 하려면 위양성은 감수하고 가야 돼요. 하지만 위험성은 포기해야 돼요. 위험성은 있으면 안 돼요. 위험성은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컨펌을 하는데 위양성은 환자한테 주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 전략을 잘 고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정말 걱정했던 게 내 의료기기가 위양성이 몇 퍼센트냐 위험성이 몇 퍼센트냐를 답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까봐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취할 게 뭐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는 요 마지막 챕터 4에 요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표 하나. 요게 아이소 14971에서 넣어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넣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교과서대로 다 넣었습니다. 근데 FDA의 그 intended use, indication for use의 가이드가 있거든요. 또 그 매니팩처러를 위한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indication for use의 specificity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설계 문서입니다. 제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 문서는 여러분이 제출용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설계 문서입니다. 설계는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intended use를 제출할 때 국가의 intended use를 이걸 intended use로 해서 indication for use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방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스페시피시티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스페시피시티가 올라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시티의 개념을 혹시 처음 들으셨다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창상피복제에서 그 창상피복제에서 또 그 종류가 많은 창상피복제 중에 수술한 다음에 유압이 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창상피복제가 스파인 수술 후라고 한다면 스파인 수술 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수술 후라고 하는 것은 용도 정도에서 끝났는데 적용 부위하고 스페시픽한 어떤 그 수술을 목적을 하면서 갑자기 척추 수술이라는 모든 시장이 그 제품으로 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indication for use의 specificity의 개념인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 표방할 것이냐는 제조업체에서 결정을 하시지만 설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의하시고 여러분의 전략을 구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클루 MD하고 클루 DX IVD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DX하고 IVD는 동일한 그 챕터 4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4개 챕터를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임상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정의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의료기기에 구현할 기술을 거기다 계속 입혀가시기를 이제 당부드리고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충족 의료 수요 기반 의료 제품 설계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해 주신 이유경 교수님께 감사합니다.